1979년 12월 19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라는 동네였어요. 막 개장을 한 웨스트데일 쇼핑몰은 연말 쇼핑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미셸 마르틴코는 금발머리에 외모가 굉장히 눈에 띄는 소녀였어요. 성격도 친절했고 학교에서는 합창단의 멤버였어요. 이날 미셸은 합창단의 송년연애를 마친 뒤 최근 새로 오픈한 웨스트데일 쇼핑몰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했지만 결국 혼자 가족 소유의 뷰익 차량을 끌고 쇼핑몰로 향합니다. 이날 미셸은 검은 점박이에 흰색 토끼털 재킷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180짜리 지폐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가죽 핸드백을 들고 쇼핑몰로 들어섰어요. 매장을 쭉 둘러봤죠. 쇼핑몰 마감 시간은 10시였는데 약 9시경 마지막으로 한 보석 가게에 들립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되기 직전 쇼핑몰을 나섰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새벽 2시경 미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아버지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시간 후인 새벽 4시 경찰은 쇼핑몰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미셸의 차량이 쇼핑몰의 북동쪽 구석 JC펜이 매장 근처에 세워져 있었고 차 안에는 미셸이 숨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수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채 발견됐고요. 얼굴과 목, 가슴에 걸쳐 29번이나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두 손에는 방어흔들이 남아 있었고 이는 미셸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차량 외부 손잡이에서는 고무 장갑 자국이 발견됩니다. 차량 밖에는 혈흔의 흔적이 거의 없었고요. 범행은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고 범인은 장갑 때문인지 지문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자동차 핸들과 기어에는 많은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가장 섬뜩한 점은 미셸의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방 안에 있던 $180도 그대로였고요. 그날 쇼핑한 물건들도 뒷좌석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쁜 짓에 노출된 흔적도 없었고요. 이건 단순 강도나 성범죄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미셸과 아주 가까운 사람, 그녀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미셸의 전 남자친구였던 앤디 사이더가 바로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앤디와 미셸은 2년 동안을 사귀다 헤어진 커플이었어요.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앤디는 독점욕이 강했고 헤어진 이유는 미셸이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앤디는 헤어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 헤어진 뒤에도 앤디는 계속해서 미셸이 어디 있는지, 누가 뭘 하는지, 다른 사람과 사귀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미셸의 주위를 맴돌았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한 제보를 통해 그날 미셸과 앤디가 쇼핑몰에서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바로 앤디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앤디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앤디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그의 엄마를 통해 입증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리바이 입증이 엄마라는 거였어요.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미셸과 전에 잠깐 사귄 마이크라는 남성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는 사건 당일 160km 떨어진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가족들은 앤디 사이더가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심지어 미셸의 장례식에서 그가 보인 행동은 그를 더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앤디는 매우 감정적이었고 관에 누워있는 미셸을 껴안으면서 흐느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미셸이 죽기 전 누구를 사랑했는지 알아야겠어요. 나를 사랑했는지, 마이클을 사랑했는지.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약 200명이 넘는 제보자가 경찰에 연락을 했고요.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 단서는 없이 가족이 생각하는 유력한 용의자는 앤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단서랄 만한 한 목격담이 등장하는데요. 사건 이튿날 새벽 2시경 한 여성이 딸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쇼핑몰 주차장을 지나던 중 미셸의 차량 앞에서 한 남성이 차 문을 열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증언은 경찰에 바로 전달되지 않았고 몇 달 후에야 뒤늦게 보고됐다는 거예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몽타주가 공개됐는데요. 이 인물의 키는 약 183cm에 체중 75에서 80kg, 갈색 곱슬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백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나오면서 가족의 고통은 깊어져 갔어요. 1995년 미셸의 아버지는 끝내 범인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요. 3년 후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웨스트데일 쇼핑몰을 상대로 보안 부실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패소로 끝나게 돼요. 27년이 흐른 2006년 새로운 미제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던 중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중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보존된 혈흔이 묻은 자동차 기어 레버를 검사한 결과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된 거예요.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혈흔을 구별할 만한 DNA 감식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어 레버, 미셸이 입고 있던 옷가지 등 물리적인 증거들을 그냥 보존하는 정도였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미셸이 입고 있던 검은색 드레스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혈흔도 검출됩니다. 자동차 핸들에서 발견된 DNA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범인은 공격 뒤에 스스로 손을 베어서 혈흔을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기술을 통해 자동차 기어 레버와 드레스에서 나온 혈흔의 부분 DNA 프로필을 만들 수 있었고, 이건 1천억 명 중 한 명꼴로만 일치할 확률을 가진 매우 강력한 증거였다고 해요. 기어 레버와 드레스에서 나온 DNA가 같은 DNA일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경찰은 이걸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용의자였던 전 남자친구 앤디와 드디어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왔어요. 그로부터 11년 후 2017년에는요, 경찰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합니다. DNA 페노타이핑, 즉 용의자의 외모를 추정하는 기술이었어요. 놀라운 점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건 당시 만들어진 몽타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남성이 아니라 백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이 이미지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요. 100건 이상의 새로운 제보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확실한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약 1년 후 경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DNA 데이터를 통해 계보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거예요. 이는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 해결에도 사용된 혁신적인 DNA 계보학 수사 기법이었어요. 업로드를 하자 범인의 DNA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범인은 한 여성의 사촌 형제, 즉 이촌 관계임이 밝혀지는데요. 수사관들은 몇 달 동안을 이 정보를 토대로 이 여성의 가계도를 구성하면서 범인이 누굴지 추적했어요. 결국 한 가문에서 세 형제가 주요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케네스 번스, 제리 번스,
그리고 도널드 번스. 이 세 형제는 모두 사건이 일어난 아이오와주 출신이었어요. 수사관들은 세 형제를 모두 몰래 감시하면서 DNA를 채취하기 위해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한 명씩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사용한 물건들을 수거했죠. 자, 얼마 후 형제 중 한 명과 완벽히 일치하는 애요. 바로 제리 린 번스의 DNA였어요. 그가 사용한 빨대에서 검사한 DNA는 미셸의 드레스와 기어 레버에서 발견된 혈흔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39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진범이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범인의 추정 이미지는 그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어요. 제리는 사건 당시 25살이었는데 그간 제리는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는 전혀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아주 평범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제리는 기괴하게도 어떠한 동요도 없는 침착한 모습이었는데요. 조사관이 당신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라고 말하자 그냥 무표정하게 DNA 검사를 해봐라 라고만 말했고요. 아주 평온하게 앉아서 근데 자백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리린 번스는 공식적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요구했는데요. 2020년 2월 스콧 카운티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DNA가 바로 결정적 증거임을 강조했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까요? 제리의 변호사는 그가 당시 웨스트데일 쇼핑몰에 자주 방문했었고 DNA가 2차 전이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왔었지만 범인의 DNA가 미셸의 옷에서 직접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쇼핑몰에서 DNA가 전이로 옮겨졌다고 치자. 근데 왜 그 DNA가 자동차 기어 레버에도 묻어있는 건데? 같은 DNA가 옷과 핸들 기어 두 군데에 모두 전이됐다는 건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전이됐다면 다른 사람들 것도 묻었어야지. 근데 제리 거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배심원단은 단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제리린 번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어요. 2023년 3월 31일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그의 최종 항소마저 기각하며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제리는 끝까지 침묵 전략을 고수했고요. 범행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셸과 제리는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완전한 낯선 사람이었어요. 검찰 측에서도 그가 왜 미셸을 노렸는지, 그날 밤 그들이 어떻게 마주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요. 몇 가지 추측들이 당연히 있긴 했는데 쇼핑몰에서 그녀를 보다 따라가서 성적 동기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미셸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서 그대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으로 불리면서 범인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였고요. 제리는 범죄 경력도 없었고 오로지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이던 사건이 아예 모르는 사람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제리가 체포될 때 인터뷰 중 그는 무슨 이유였는지 조디 휘센 루잇이라는 여자를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조디 휘센 루잇은 1995년에 주차장에서 납치된 뉴스 앵커거든요. 그때 당시 꽤 유명했던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시신이나 단서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제리가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추측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공식적인 발표 같은 건 없었습니다. 미셸 마르틴코 사건은 4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채 괴롭혀왔어요. 하지만 DNA 개보하기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마침내 진범은 정의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아이오와 시더 래피즈 시민들에게는요, 미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템이었습니다.